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탄핵 심판 핵심 사유에 균열을 줄 만한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던 결정적 증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조차 오늘 헌재 증언에선 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라 방어권 차원에서 말들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계엄 직후 민주당이 밀어붙인 탄핵의 기초가 부실한 건지 따져봐야 할 텐데 헌재가 사실을 철저히 따져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첫 소식은 류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헌재에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건 맞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거듭되자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이해한 거라고 조금 다른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님이 정인에게 의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까? 의원과 인원이 이게 지금 용어가 제가 지금 인원 썼다, 의원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이 혼선을 맺는 것 같은데. 그러자 정영식 재판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추궁했습니다.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가 정확히 않으면 정확치 않다 그러고 결국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란 말을 들은 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제 국회 증언과 달라진 겁니다. 대통령과 전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 이 같은 진술을 시작할 때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짜고짜 전화해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게 공직사회에서 가능한 얘기냐며 상식선에서 들어봐달라고 재판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도 오늘 헌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해 기자회견 때와 달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군 검찰에서 한 진술도 고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영향을 준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에선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단 겁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인원 포박용 케이블 타이를 가져갔다고 했지만 헌재 증언에선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닌 목적입니다. 국회 봉쇄 지시 또한 국회의원 출입 금지가 목표가 아닌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방어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출발할 때는 국회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고려 자체를 안 하고 출발했고 김 단장은 지금 생각해보면 기자회견 당시 안 맞는 답변이 많았다며 군 검찰에서 한 진술도 정정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군 사령관들과 지휘관의 말이 왜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어제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계엄 전국 초기 때와는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왜 그러는 건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검찰과 국회에서 달랐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검찰이 진술한 내용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은 없는데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이 말 하는데 차마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군으로 국회에 출동한 걸 사과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지난 4일 탄핵 심판에선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지휘관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그 부분에서 사과드립니다.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고.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은 검찰 공소장이 계엄 당시의 여러 진술을 합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를 저도 봤는데 시간이 다 다른 3개의 통화를 합쳐놓은 내용이고 계엄 관련자들이 형사 재판을 앞두고 방어권 차원에서 입장 변화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오늘 열렸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사회부 법조팀 한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오늘 새롭게 나온 증언들도 좀 있었죠? 네, 비상계엄 당일 이제 국회에 투입된 군이 전기를 차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수인문단장이 비화폰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라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뭐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계엄 해제 표결 10여 분 전 얘긴데요. 실제 단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본회의 표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곽 전 사령관 진술 중에 윤 대통령과 상반된 주장, 의원 끌어내라. 이거 말고 또 딴 게 있습니까? 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후에요.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병력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특전사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 사령관을 불러서 철수 지시를 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주장이 또 엇갈리는 겁니다. 자, 근데 공소장과 지금 증언들이 좀 많이 엇갈립니다. 곽 전 사령관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님 지시다,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던데. 네, 김 단장 본인은 그런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부대 지휘관이나 부대원들이 들었다는 증언은 있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전투통제실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는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들이 그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김 단장은 이게 가능한 건지 오늘 아침에 직접 실험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들렸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통화했다면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이 실험한 방은 조용한 방이었고 같이 실험한 부하는 귀가 밝은 사람은 들릴 것 같고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이게 뭐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 같긴 한데 좀 살펴봐야겠군요.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두고 탄핵 공작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네, 곽 전 사령관 증언은 2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서 대리인한테 건네니까 이제 대리인은 그걸 받고 곽 전 사령관을 거칠게 추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그거는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씹었다는 겁니까?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체포조 명단을 얘기하고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한 게 같은 12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내란 프레임, 또 탄핵 공작의 시작이라고 윤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박준섭 경제수석도 심판정에 나왔던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박 수석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계엄의 원인이 됐을 거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는데요. 박 수석이 증언하는 동안 윤 대통령은 심판정이 아닌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선 총리와 부총리, 그러니까 전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란히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그다지 보기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계엄 국무회의 당시 정황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는데 한덕수 총리는 국민적 분열을 우려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양옆에 한덕수 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란히 앉은 모습입니다. 총리와 부총리지만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에 의전도 역전됐습니다. 최 대행에겐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실무자를 통해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메모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전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야당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박과 당시 호칭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날 윤석열이 상무가라고 부르면서 이거 참고해 이렇게 말했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르셨고요. 여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관련 지적에 집중했습니다. 탄핵소추 사건에서 무려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이제 19일에 잡혔습니다. 또 내란죄를 뺐어요.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아니면 중대한 이런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서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 지시를 적법하게 생각했다는 이진우 전 소방사령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거친 말싸움도 오갔습니다.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야? 사과하세요 그러면. 야라니. 정진석 비서실장은 야당 의원과 줄탄핵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무능한 여당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 29명의 고위 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세계에 없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개헌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권 원로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법 권력을 독점하며 줄탄핵을 남발한 거대 야당과 제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이 반복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줄 수 있도록 국민, 언론, 정치 모두가 다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야권 원로들도 개헌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전 의장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집권 후 개헌을 약속하자고 제안했고 다음 대선의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개헌을 하겠다라는 정치적 약속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선보다 개헌이 먼저란 뜻을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했다고 했습니다. 38년 동안 개헌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채로 나가면요. 또 그냥 물 타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개헌 대선을 해내야. 개헌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데 여기엔 여당이 개헌 논의를 탄핵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오시지 못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재명 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조항을 법에 담는 걸 두고 합리적이라며 공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법 개정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 야권 내 반발에 민주당은 결국 한 발 뺐습니다. 대신 65세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라며 다른 화두를 들고 나왔는데 왜 사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간 건지 장세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엔 최근 반대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장시간 노동을 완화해주려는 시그널은 잃을 게 많다며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법을 어겨가며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했고 박해철 의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전향적 입장을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대표의 이딴 우클릭 행보가 당내 반발에 시작부터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대신 민주당은 60세로 규정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자며 다른 화두를 던졌습니다. 고령화,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당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적기라고 설명했는데 최근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서둘러 이슈 전환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대표의 변신에 가까웠던 우클릭 행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앞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당은 보여주기식 쇼에 또 당했다고 비판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이 대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그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법에 담는 것, 그건 어려워진 거죠? 예, 일단 야당이 여러 절충안들을 내놓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가 요구했던 특례 조항이 반영된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특례 조항만 따로 떼서 계속 논의를 하겠다면서 반도체법 2월 내 처리를 공언하고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을 뺀 반도체법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결국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대표가 좀 예외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럼 당내 반발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당내 우려와 반발은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2시간 예외 적용은 좀 전혀 다른 성격이란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민생지원금 포기에 이어서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거나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발언 등은 일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직접 표로 이어지는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표 결집력이 강한 양대 노총의 집단적인 반발을 이 대표가 무시하긴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혹시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이 당의 정체성까지 이렇게 다 내려놓느냐, 이렇게 비판한 것도 한 원인이 됐을까요? 예, 오선 중진 의원인 이인영 의원이 어제 SNS에 장문의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노동가치에 반하는 이런 주장은 실용이 아니라 퇴행이라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아니라며 상당히 강도 높게 이 대표를 비판했는데요. 또 여기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주당은 민주당다운 길을 가야 한다며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대표의 우클릭으로 생긴 공간을 비명계 주자가 치고 들어오는 모양새인데 비명계와 당내 통합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이 대표로선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됐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이 대표가 우클릭한다 이렇게 보도를 할 때도 이게 정말 이어질까, 어쩔까, 진정성이 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그럼 이 대표 앞으로 뭘 해도 좀 의심을 받는 것 아닌가요? 예, 이 대표가 흑묘 백묘론을 꺼낸 건 지난달 22일이죠. 윤 대통령 구속 사흘 만이었습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변신이란 해석이 그래서 나왔었는데요. 다만 외연 확장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 자체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한 번은 모르겠지만 또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나온다면 우클릭 행보 자체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리고? 예, 이 대표가 외연 확장으로 이슈 선점에 나선 데 대한 여론의 변화 여부는 주의 깊게 보면서도 이 우클릭 행보가 여당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나쁠 건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른바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셈이란 겁니다. 여당이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이슈가 많은데요.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로 처리하지 못했던 걸 이 대표가 실제 합의를 해주면 입법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진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뭐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좀 편하게 해주는, 그리고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으로 인정했던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과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무죄를 자신합니다. 지난 항소심 재판한 10개월 동안에 다 밝혔고 또 이미 또 사실은 1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똑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돈을 받았다는 시점에 유 전 본부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휴대폰 동선을 기록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습니다. 위치 정보가 서울 쪽으로 서초동에 있는 본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유언홀딩스 사무실이 있는 서판교 쪽으로는 전혀 이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2대인데다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있다며 증거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최측근입니다. 여당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결국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거라고 보고 이 대표를 이미 고발했었습니다. 검찰이 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에 사건을 배당했었는데 이 대표 사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분신과 같은 인물입니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11월 이 대표를 공범으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에 배당했고 자금의 용처를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재명이 이제는 본인이 측근이라고 했는 사람 2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인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대표가 지시해서 돈을 받은 것인지 입장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대법원에선 위법 수사와 유 전 본부장의 허위 진술이 인정될 것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나기 내리듯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강추위까지 덮친 상황입니다. 서울 청계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눈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옵니까? 네, 눈은 오후 3시부터 강하게 내리기 시작해 불과 1시간 만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눈은 내일까지 계속돼 서울 최대 8cm, 경기 남부 최대 10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내일 오전 눈이 그칠 전망이지만 충남과 충북은 20cm 이상, 전북 남부 대륙은 최대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모레까지 예보된 상태입니다. 영남 서부 내륙은 내일까지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폭설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 내일도 시간당 최대 5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이어진 강추위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적설량이 많아질 수 있다고 기상청은 말했습니다. 네, 한파도 겹쳐서 걱정인데 내일 기온은 얼마나 떨어집니까? 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 모레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0도, 청주 영하 9도, 전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고 강풍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오늘 퇴근길에 이어 내일 출근길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눈의 무게로 인한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물 붕괴도 우려됩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렇게 최강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독 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일러 없이 지내는 쪽방촌 주민들, 그리고 밖에서 차가운 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김예나 기자가 만났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한 집 한 집 쪽방촌 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연일 이어지는 북극 한파에 별고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보일러가 돌지 않는 쪽방 바닥은 8도 수준. 실내에서도 문을 열면 입김이 나올 정도입니다. 난로와 전기 매트를 켜고 겹겹 이불을 둘러도 한기가 스며듭니다. 물 딱 떠놓으면 얼어버려요. 난로가 없으면 얼어버려. 공용 수도엔 목도리를 칭칭 감아 동파를 막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추위에 손빨래는 엄두도 못 냅니다. 내가 손 시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동소로 가. 따라서 빨래 다 말려서 줘. 백화점 주차 안내원들은 두세 겹을 껴입고도 칼바람에 몸이 덜덜 떨립니다. 심하게 불 때는 또 이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는 더 추위가 더 느껴지기 때문에. 구두방 어르신은 작은 난로 하나로 버텨보지만 이 추위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더 시립니다. 발이 제일 시립니까? 발 막 덮어서 신고 이러죠. 양발 신고 또 신는 거 따로 신는 거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겐 봄이 참 늦게 오는 듯합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에 대해 국내외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유독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등 대부분 정부 부처들이 중국이 만든 생성형 AI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딥시크의 주소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상 안전성 이런 부분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임시적으로 좀 차단 조치를 한 거고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보안이 중요한 금융기관들과 롯데와 신세계 등 고객 정보가 많은 유통그룹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며 차단에 동참했습니다. 딥시크는 AI 학습을 이유로 채팅 기록부터 타자 입력 습관까지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들이 하지 않는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어떤 인공지능보다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최근 정부 부처에 생성형 AI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속속 딥시크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주는 모든 정부 시스템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대만은 정보부처는 물론 공립학교와 국영기업에서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고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규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국의 딥시크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왜 다른 AI 모델보다 정보 유출 우려가 큰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딥시크가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하길래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딥시크가 고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보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 말고도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통상 다른 AI들도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장치명, IP 주소 등은 수집을 하는데요. 딥시크는 사용자의 키 입력 패턴과 리듬까지도 수집합니다. 이 패턴 데이터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생체 정보라서 마케팅 광고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면 딥시크를 쓸 때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딥시크에 가입하려면 이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통째로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데요. 챗GPT나 다른 AI 같은 경우 AI 개발을 위한 정보 유출이 싫다면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있는데 딥시크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중국에 저장되겠네요. 네,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는 중국 서버에 저장됩니다. 중국 데이터 안전법에 따르면 공안이 국가 안전과 수사를 이유로 데이터를 요구하면 기업은 협조해야 합니다.
딥시크가 모은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전에도 중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네, 지난해 11월 중국 기업 알리와 테무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 대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알리는 개인정보를 제3자와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서 논란이 됐고요. 테무의 경우 사용자 SNS 계정에 자동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 시정 조치 이후 이런 독소 조항들은 삭제된 상태지만 중국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앞으로도 정보 수집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현재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 본사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인데요. 답변이 오면 국내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서 추가 조사에 들어갈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AI 모델 사용자들이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모델에 대해선 관리 감독에 들어가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오픈소스 모델을 쓰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없는지를 기술적인 컨설팅이라든가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AI 모델을 사용하는 분들 스스로도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에 하나뿐인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인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빴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대사입니다. 살림은 살릴수록 적자는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중증외상센터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예산 부족 문제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매년 지원받던 정부 예산 9억 원이 올해는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한 초유의 감액 예산안 폭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졸속 처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이미 삭감돼 있었다며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있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수련센터 예산 9억 원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국회 복지위에서 부활됐지만 야당이 삭감 예산만 통과시키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운영 중단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도 뒤늦게 다른 예비 예산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 유명 한방병원에서 인기 보약인 공진단을 비롯한 한약들을 직원들이 대거 처방받아 불법 판매했습니다. 처방된 규모만 300억 원이 넘고 한 번에 5년치를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한 직원이 한약재를 뭉쳐 환재를 만든 뒤 금박을 입힙니다. 사양과 녹용 등 귀한 약재가 들어가는 황제의 보약, 공진단입니다. 가운을 입은 또 다른 직원은 한방약국에서 약을 받습니다. 받은 약은 바로 옆에서 택배로 붙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뒤 택배로 판매하는 겁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7년간 300억 원어치가 넘는 6가지 한약을 직원 이름으로 대리 처방한 뒤 판매하거나 선물한 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원장 등 49명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한꺼번에 5년치를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진료기록 및 처방전 거짓 작성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거든요.
직원이 처방받으면 최대 50% 할인돼 주로 지인들에게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조사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바로 드릴 말씀은. 한의사협회는 처방되는 한약은 시중 약국의 제품과는 다르다며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 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약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좀 인식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국민의힘이 일부러 거리를 두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어떤 배경과 고민이 있는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갈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MBS 여론조사에서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였고 국회 국민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이 12만 명을 넘어간 걸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 쇄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거리두기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죠. 최근 지지율 변화를 감안해 야권의 탄핵 프레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부정선거 의혹엔 거리를 두면서도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야당 요구 수용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곧 산유국 반열에 오를 것처럼 우리 국민의 마음을 부풀게 했던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첫 탐사 시추 결과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충분치 않아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유망 구조가 더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시추를 시작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47일간 수심 1.2km에 위치한 해저면을 1.7km가량 뚫고 들어가 1,700개 이상 시료와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매장량이 예상보다 적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가스가 있는 것은 확인된 것 같은데 그 양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은 가스와 석유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7개 유망 구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대왕고래로 이름 붙여진 구역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채취한 시료를 전문 용역회사에 맡겨 분석할 예정인데 대왕고래 구조에서 추가 시추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유망한 것 이제 처음부터 골라서 이제 그 탐사 시추공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머지 그 시추공의 석유 지질학적인 유망성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최초 가능성을 제기한 액트지오 논란과 야당의 예산 삭감 속에 시작된 대왕고래 첫 탐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동해 심해전 개발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하겠다는 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장관도 사전에 몰랐다는데 사실상 트럼프의 독단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선 탄핵 추진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해외 순방 중인 국무장관을 거론합니다. In addition, Marco Rubio, who
is on the phone right now, listening to every single word that we say. 루비오 장관이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알게 된 것도 이때 TV를 통해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석상에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And the only thing President Trump has done very generously, in my view, is offer the United States willingness to step in. 주요 당국자들은 매우 당황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가자 지구를 넘길 것이라며 신중히 재건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made it clear that they need to be temporarily relocated out of Gaza for the rebuilding of this effort. Do you really think that families can live their dream in a region that looks like this? 취임 초 트럼프의 정책 폭주에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탄핵 촉구 시위가 벌어졌고 민주당에선 탄핵안 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I rise to announce that I will bring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the president.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라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In Gaza, they must be allowed home.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폭스뉴스 메인 시간대의 앵커로 발탁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But none of that prepares you as a daughter-in-law to watch.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한글로 하늘이라고 적힌 나무 근처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가 숨진 채 포착됐습니다. 북한군들은 항복하거나 포로로 잡히면 배신자라고 세뇌당한다고 합니다. 이 시신의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전지 쿠르스크 전장 속 한 나무에 한글로 하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아래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병사의 시신이 방치돼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묶여있는 밧줄이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대신 택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매체는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사이에서 이 같은 일이 체계화되고 있다며 특정 장소에서 북한 군인들 시신을 발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글이 적힌 이 나무가 일종의 표식이란 겁니다. 앞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과 관련해 비슷한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Сама складна задача була його обезброїти. Тобто він ще мав при собі, окрім зброї, гранату, і її було дуже важко в нього відібрати. 지난달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이 콘크리트 기둥에 스스로 머리를 찢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신라시대의 수도 왕경의 유적을 조사하는 국가유산청이 10년간의 성과를 모아 발표했습니다. 신라 태자가 머물던 동궁의 위치가 확인됐고 의뢰를 위해 개를 제물로 바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후대의 왕이 될 신라 태자가 쓰던 독립적인 공간. 동궁의 진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그간 알려졌던 것과 달리 옛 안압지, 즉 월지의 서쪽이 아닌 동쪽에 동궁이 있었을 확률이 95%라고 밝혔습니다. 월지 동쪽에서 큰 규모의 건물터와 함께 정원 안에 연못이 조성된 흔적을 찾은 겁니다. 동쪽 지구를 지금 동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월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던 여러 유물들이 그 월지 주변에 동궁이 있었을 가능성을 가장 명확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고, 신라 왕궁이 있었던 월성 일대에서 의뢰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개를 제물로 바친 흔적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개 뼈 주변에는 둥근 고리가 달린 칼과 청상아리 이빨 12개, 콩 1,200여 알이 묻혀 있었습니다. 강한 힘으로 눌러서 죽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쪽 다리라든지 뒤쪽 다리들을 전부 다 몸 안쪽으로 모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희생이 된 상태로 놓아졌던 것으로 지금 두 마리 다 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사의 빈틈을 메우는 이번 조사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약 3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산악인 김영미 대장이 남극 대륙을 홀로 횡단하고 귀국했습니다. 100kg의 썰매를 짊어지고 1715km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단한 도전을 마친 김영미 대장을 성민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온통 하얗게 뒤덮인 남극. 김영미 대장이 몸무게의 2배인 100kg짜리 썰매를 끌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남극점을 발견하곤 지친 기색을 떨쳐버립니다. 이게 남극점의 나침반입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날씨에서 마지막 날까지도 17시간에 걸쳐 63km를 이동합니다.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레버릿 빙하입니다. 장장 69일의 여정 끝에 남극 대륙 1715km를 홀로 횡단했습니다. 김 대장은 꿈꾸던 여정이 끝나 기쁘다며 대자연 앞에 나약한 인간의 존재를 깨달았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극지 탐험 역사를 새로 쓰고 돌아온 소감부터 물었습니다. 스크래치 하나, 반창고 하나 붙이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100일밖에 안 되는데 한 3년 지내다가 온 것 같은. 식사는 오직 동결 건조식품뿐. 횡단 기간 중 몸무게만 14kg이 빠졌습니다. 지난해 한 달 동안 노르웨이에 머무르며 날씨 적응 훈련도 마쳤지만 악천후는 변수였습니다. 연속해서 악천후를 많이 만났거든요. 그 바람과 사투를 벌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오롯이 혼자였던 여정이지만 외로움도 친구로 삼았습니다. 남극이 가진 그 고독과 외로움은 그 남극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걸음의 용기가 주는 가치에 도전은 또 이어집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 박애라는 위대한 이상을 선포했습니다. 전 인류의 이상이었죠. 그런데 혁명을 촉발한 건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빵과 소금이었습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배고프고 성난 군중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한 말. Let them eat cake.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빵 하나 때문에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도 있습니다. I stole a loaf of bread. My sister's child was close to death.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를 넘겼습니다. 서민 식탁에 오르는 채소와 생선값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내수 부진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더합니다. 못난 정치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야 여야가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평택의 고독 변전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곳이죠. 전력 없이 AI 혁명이 없다며 에너지 3법을 독려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클릭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본 사회 대신 성장을 강조하면서 수출 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린 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낙태와 이민 같은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했던 해리스 민주당 후보, 일자리와 물가를 앞세운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중의원 선거도 정치자금 스캔들이 선거판을 흔들었지만 유권자는 물가 대책을 투표 때 가장 많이 고려했다고 합니다. 빵은 이념보다 강합니다. 경제는 정치가 잠잘 때 성장한다지만 정치의 궁극적 목적도 민생입니다. 고려시인 이규보의 노래 읽어봅니다. 쌀 한 알 한 알이 어찌 가벼우리요. 사람의 생사와 빈부가 달렸네. 나는 농부를 부처처럼 존경하노니 부처라도 굶주린 사람 살리기 어려우리. 2월 6일 앵커 칼럼 오늘 밥이 하늘이었습니다. 오후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빙판길 사고가 우려돼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시간당 3에서 5cm의 거센 눈발이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눈의 양도 많겠습니다. 호남에 최대 20에서 25cm 이상, 충청에 최대 20c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산지에 최대 10cm 이상, 서울에도 3에서 8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추위도 이어집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1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